자, 오늘 아침 식탁 위에 올랐던 그 빵, 어제 저녁에 시켜 먹은 바삭한 치킨, 혹시 가격표 다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에이, 원래 오르던 거잖아 하고 무심코 넘기셨을 겁니다. 환율 1,400원 찍었다는 뉴스, 이제는 뭐 연례 행사처럼 들리죠. 아, 이번에도 일본 여행은 글렀네. 미국 주식 사둔 거 환차익 좀 보겠는데? 딱 이 정도 감상 아니었나요? 솔직히 우리 대부분에게 환율은 그저 해외여행의 난이도를 결정하는 숫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이 모든 게 거대한 폭풍우가 몰려오기 전 고요한 바다 위를 떠다니는 나무집 같은 전죄에 불과하다면 어떨까요? 여행 경비 몇십만 원 아끼고 주식으로 몇 푼 버는 건 다가올 쓰나미 앞에서 조약돌 하나 줍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일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로 마주해야 할 공포는 바로 여러분의 지갑이 아니라 냉장고 문을 열었을 때 시작됩니다.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달러 환율은 여러분의 밥숟가락 무게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고요? 우리가 먹는 거의 모든 것들이 사실상 달러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당장 마트에서 집어드는 밀가루 한 봉지, 그 밀가루의 원료인 밀은 99% 이상 수입합니다. 뭘로 사올까요? 바로 달러입니다. 여러분이 즐겨 먹는 라면, 과자, 빵의 가격이 이미 환율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조종당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식용유는 어떻습니까? 콩기름, 옥수수유의 원료가 되는 대두와 옥수수, 자급률이 처참한 수준입니다. 거의 전량을 달러 뭉치를 쥐어주고 사와야 합니다. 고기는요, 우리가 먹는 소와 돼지, 닭이 먹는 사료의 95%가 수입산입니다. 결국 여러분이 뜯는 치킨 다리 하나에도 구워 먹는 삼겹살 한 점에도 달러 가격표가 붙어 있는 셈입니다. 우리가 원화로 계산한다고 해서 본질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이미 수입 단계에서 원화 가치가 휴지 조각이 된 만큼의 비용이 고스란히 녹아들고 있는 거죠. 이건 마치 물에 설탕을 타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엔 티도 안 나죠. 하지만 계속 젓다 보면 어느새 끈적끈적한 설탕물이 되어버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기업들이 어떻게든 버텨왔습니다. 기존에 사놓은 재고로 버티고 정부 눈치 보느라 가격 인상을 억누르면서 어떻게든 손해를 감수해왔죠. 하지만 그 버티기에도 한계가 오고 있습니다. 두 개 생긴 작은 균열이 결국 댐 전체를 무너뜨리듯 환율 쇼크는 이제 우리 밥상의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거대한 해일이 되어 밀려오고 있습니다. 해외여행 못 가는 건 그저 불편함의 문제지만 당장 내일 먹을 밥상 물가가 미친 듯이 뛰어오르는 건 생존의 문제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 조용한 위기로부터 안전할 수 있을까요? 그저 강 건너 불 구경하듯 지켜만 봐도 괜찮은 걸까요? 자, 그럼 기업들은 대체 어떻게 지금까지 버텨온 걸까요? 이게 단순히 존버 정신 하나만으로 가능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여기에는 아주 교묘하고 어찌 보면 처절하기까지 한 기업들의 생존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재고라는 마법의 방패입니다. 환율이 1,100원, 1,200원 하던 시절, 그러니까 비교적 평화로웠던 시절에 사놓았던 원자재들이 아직 창고에 쌓여 있었던 거죠. 이건 마치 가뭄을 대비해 댐에 물을 가득 채워놓은 것과 같습니다. 당장 강바닥이 말라붙어도 댐에 있는 물을 조금씩 뺐으면서 버티는 겁니다. 밀가루 회사, 식용유 회사, 사료 회사 모두 이 댐에 기대어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허리띠 졸라매기입니다. 너무나도 교과서적인 표현이죠. 하지만 이 허리띠 졸라매기가 얼마나 잔인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신제품 개발팀 예산이 반토막 나고 몇십억씩 쓰던 TV 광고가 전부 중단됩니다. 직원들 복지 혜택이 사라지고 공장의 낡은 기계는 교체할 엄두도 못 냅니다. 겉으로 보기엔 똑같은 과자를 만들고 똑같은 라면을 파는 것 같지만 그 내부에서는 회사의 미래를 갉아먹는 출혈이 계속되고 있었던 겁니다. 손실이라는 피를 철철 흘리면서도 겉으로는 멀쩡한 척 웃고 있었던 거죠. 왜? 당장 가격을 올렸다간 정부의 압박과 소비자들의 비난이라는 두 개의 거대한 철퇴를 동시에 맞을 게 뻔하니까요. 서민 물가 안정이라는 대의명분 앞에서 그 어떤 기업도 총대를 맬 용기가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댐에 가둬놓은 물은 언젠가 바닥을 드러내기 마련입니다. 허리띠를 졸라매다 못해 갈비뼈가 부러질 지경에 이르면 더 이상 버틸 수가 없게 되죠. 바로 지금이 그 임계점입니다. 환율 1,400원 시대에 사들인 비싼 밀과 옥수수가 공장에 투입되기 시작하는 순간 마법은 풀리고 방패는 깨져버립니다. 재고 창고의 바닥이 보이기 시작하는 순간 그들에게 선택지는 사실상 하나밖에 남지 않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공포의 시작입니다. 기업들은 절대로 죄송합니다. 원가가 올라서 가격을 15% 올립니다. 라는 정직한 방식을 택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순진하게 장사하는 기업은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이죠. 그들은 소비자들이 알아채지 못하게 아주 교묘하게 고통을 전가하는 기술의 대가들입니다.
첫 번째 단계, 바로 슈링크플레이션입니다. 이름 한번 기가 막히게 지었죠? 줄어든다는 뜻의 슈링크와 인플레이션의 합성어, 가격은 그대로 두되 양을 줄이는 겁니다. 어제까지 10개 들어있던 과자가 오늘 사니 9개만 들어있습니다. 봉지 크기는 똑같은데 말이죠. 500ml였던 우유가 어느새 450ml로 슬쩍 바뀌어 있습니다. 매일 사먹는 김밥이 눈에 띄게 얇아지고 빵 속에 들어있던 팥 앙금의 양이 야박해집니다. 이건 마치 월급은 그대로인데 매일 1시간씩 추가 근무를 시키는 것과 똑같은 꼴입니다. 우리는 같은 돈을 내지만 더 적은 가치를 얻게 되는 거죠. 이건 물가 인상이 아닙니다. 이건 사실상 보이지 않는 증세, 즉 우리 지갑에 대한 기만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양이 좀 줄었나? 하고 고개를 갸웃하다가도 이내 잊어버리고 맙니다. 너무나도 교묘해서 저항하기조차 힘든 아주 영리한 약탈인 셈이죠. 하지만 이걸로도 감당이 안 되는 시점이 옵니다. 양을 더 줄였다간 과자 봉지 안에 질소만 남게 될 판이니까요. 그럼 기업들은 두 번째 카드를 꺼내 듭니다. 바로 스킨플레이션. 원재료의 품질을 낮춰 원가를 절감하는 방식입니다. 100% 국산 콩으로 만들던 두부가 수입 콩으로 바뀌고 천연 버터가 들어갔던 쿠키는 어느새 마가린이나 팜유로 대체됩니다. 돼지고기 함량이 90%였던 소시지는 어느새 80%로 떨어지고 그 자리를 값싼 전분이 채우게 되죠. 맛이 미묘하게 변한 것 같지만 내 입맛이 변했나? 하고 넘어가기 일쑤입니다. 우리는 똑같은 브랜드, 똑같은 포장지를 보고 같은 제품이라고 믿지만 사실상 내용물은 완전히 다른 열화판 제품을 소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건강과 만족감을 담보로 기업의 손실을 메워주고 있는 셈이죠. 정말 이게 최선이었을까요? 이 교묘한 눈속임들이 과연 언제까지 통할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슈링크플레이션과 스킨플레이션을 거치며 소비자들의 불만은 물밑에서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활화산 아래 마그마가 부글부글 끓어오르듯이 말입니다. 기업들도 이걸 모를 리 없습니다. 하지만 당장 내일의 생존이 급한 그들에게 소비자의 신뢰 같은 건 사치에 불과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 두 가지 비상수단마저도 더는 먹히지 않는 상황이 코앞까지 닥쳐왔다는 겁니다. 원가 상승의 압력이 이제는 양을 줄이고 질을 낮추는 꼼수만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야말로 쓰나미처럼 밀려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들이 꺼내들 수 있는 마지막 카드는 단 하나뿐입니다. 가장 정직하지만 동시에 가장 파괴적인 방법, 바로 가격표의 숫자를 바꾸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침내 2024년 10월 그 댐이 무너집니다. 누군가 총성을 울린 것처럼 약속이라도 한 듯이 일제히 가격 인상 공문을 내걸기 시작합니다. CJ, 오뚜기, 농심, 롯데, 우리가 매일같이 먹고 쓰는 제품을 만드는 거의 모든 대기업이 이 생존을 위한 마지막 선택이라는 비장한 깃발 아래 참전합니다. 라면값이 13% 오르고 식용유 가격이 20% 넘게 뛰어오릅니다. 과자 한 봉지가 1,500원에서 1,700원이 되는 건 차라리 애교 수준이었죠. 밀가루, 설탕, 소금 같은 기초 식자재 가격이 도미노처럼 무너지면서 동네 빵집의 단팥빵 가격이, 분식집 떡볶이 1인분 가격이, 그리고 회사 앞 백반집 점심 가격이 시차를 두고 우리 목을 조여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속도였냐면요.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은 고작 34%대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트 계산대 앞에서 실제로 체감하는 장바구니 물가 상승률은 15%, 20%를 그냥 우습게 넘어버렸습니다. 이건 마치 머리는 이글이글 타오르는 오븐에 발은 꽁꽁 얼어붙는 냉동실에 집어넣고 당신의 평균처는 정상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기만입니다. 서민들의 지갑은 그야말로 불타고 있었는데 거시 경제지표라는 거대한 숫자 뒤에 숨어 그 고통을 철저히 외면한 겁니다. 이 모든 게 과연 우연의 일치였을까요? 아니요,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소름 돋는 지점입니다. 기업들은 한결같이 말했습니다.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인한 손실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어 최소한의 수준으로 가격을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소비자 여러분의 너른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눈물 없인 들을 수 없는 호소죠. 정말 그들은 생존을 위해 딱 손실을 메꿀 만큼만 가격을 올린 걸까요? 그래서 저희 경제 B급이 직접 그 기업들의 분기별 실적 보고서를 전부 까봤습니다. 기업의 모든 살림살이가 적나라하게 기록된 재무제표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데이터를 보고 저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바로 영업이익률입니다. 쉽게 말해 1,000원짜리 물건을 팔아서 세금 떼고 원가 떼고 인건비 떼고 순수하게 얼마를 남겼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죠. 자료 한번 보시죠. 이게 말이 된다고 보십니까? 가격 인상 전 원가 압박 때문에 죽는 소리를 내던 시절에 A기업 영업이익률이 5%였다고 칩시다. 그런데
원자재 가격 폭등을 이유로 제품 가격을 15%나 인상한 바로 그 다음 분기 이 기업의 영업이익률이 어떻게 됐을까요? 손실을 메웠으니 다시 5% 수준으로 돌아왔을까요? 천만에요. 7%, 8%로 수직 상승해버립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건 단순히 구멍난 댐을 때우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아예 댐 높이를 몇 미터나 더 쌓아 올린 겁니다. 원가 상승분은 10%였는데 소비자에게는 15%의 고통을 전가시켜서 그 차액인 5%를 자신들의 주머니에 고스란히 챙겨 넣은 겁니다. 생존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서 탐욕이라는 칼을 휘두른 거죠. 이걸 단순히 어쩌다 보니 수익이 더 났네요 라고 치부하기엔 데이터가 너무나도 정교하고 일관됩니다. 이건 거의 판교 IT 개발자들이 밤샘 야근하다가 각성제 들이켜고 만든 수준의 치밀한 이익 극대화 시나리오입니다. 슈링크플레이션과 스킨플레이션으로 소비자의 저항감을 무디게 만들어 놓은 뒤 너는 버틸 수 없다는 최후 통첩과 함께 단행된 가격 인상은 사실상 원가 정하를 넘어 초과 이윤을 확보하기 위한 거대한 연극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 교묘한 연극에 속아 넘어가는 동안 기업들은 사상 최대의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아 역대급 이익을 챙긴 거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이 아수라장에서 진짜 피를 흘리며 손해를 본 사람은 누구이고 이 모든 탐욕의 시나리오를 알면서도 눈 감아준 보이지 않는 손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하지만 정말 소름 돋는 진실은 이 모든 탐욕의 시나리오가 단순히 서민들의 지갑을 터는 것에서 끝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진짜 목표는 따로 있었습니다. 이건 마치 군대가 작전을 펼칠 때 진짜 공격 목표를 숨기기 위해 엉뚱한 곳에 요란하게 포격을 퍼붓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라면값, 과자값 오르는 것에 분노하며 정신이 팔린 사이 이 가격 인상이라는 거대한 포격 뒤에서는 훨씬 더 무서운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대기업들의 골목상권 초토화 작전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동네에서 30년 넘게 빵을 구워온 작은 빵집이 있습니다. 대기업 프랜차이즈와 달리 이 빵집은 밀가루 한 포대, 설탕 한 봉지 가격에 따라 그날의 생계가 결정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CJ 같은 거대 기업이 밀가루 가격을 20% 올려버립니다. 이 동네 빵집 사장님에게 선택지는 많지 않습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단팥빵 가격을 1,500원에서 1,800원으로 올리거나 아니면 손해를 감수하고 가격을 유지하다가 결국 문을 닫는 것뿐입니다. 자, 여기서 대기업의 진짜 노림수가 드러납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원자재 가격을 인상하면 그 압박을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은 절대 버텨낼 수 없다는 것을요. 대기업은 거대한 자본력과 유통망으로 원가 상승분을 얼마든지 흡수하거나 심지어 앞서 본 것처럼 초과 이윤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네 빵집, 동네 분식집, 중소식품업체들은 그럴 힘이 없습니다. 그들은 이 전쟁에서 가장 먼저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 보병일 뿐입니다. 이게 바로 보이지 않는 손의 정체입니다. 정부가 기업들의 가격 인상을 사실상 묵인해준 진짜 이유가 여기에 숨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가 안정이라는 명분 아래 대기업의 손발을 묶어버리면 당장은 서민들이 좋아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투자 위축과 경쟁력 약화로 이어져 국가 경제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공포, 바로 그 공포가 정부의 눈을 가린 겁니다. 결국 정부는 서민들의 고통이라는 작은 출혈을 감수하는 대신 대기업이라는 국가 경제의 심장이 멈추지 않도록 내버려두는 쪽을 선택한 셈입니다. 마치 인질범과 협상하면서 작은 인질 몇 명의 희생은 어쩔 수 없다고 판단해버린 협상가처럼 말입니다. 자,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시나요? 2024년의 동시다발적 가격 인상은 단순한 물가 폭등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원자재 가격 상승을 신호탄으로 삼아 대기업들이 자신들의 시장 지배력을 공고히 하고 약한 경쟁자들을 시장에서 영원히 퇴출시키기 위해 벌인 계획된 학살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것이 경제 안정이라는 대의명분 아래 이 잔인한 사냥터가 펼쳐지도록 판을 깔아준 공범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오른 빵값을 보며 혀를 차는 동안 우리 동네 빵집은 소리 없이 사라져갔습니다. 우리는 그저 물가가 올라서 힘들다고만 생각했지만 사실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거대한 전쟁의 비용을 대신 지불하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2024년의 가격 인상은 단순한 물가 상승이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자본이 더 약한 자들을 집어삼키기 위해 정교하게 설계한 하나의 거대한 사냥이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지불했던 단팥빵값 300원의 인상분은 단순한 밀가루 값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동네 빵집의 폐업 신고서였고 우리 이웃의 눈물이었으며 골목상권이라는 생태계가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비극의 잔상은 지금 우리 사회의 민낯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소수의 희생으로 다수의 안정을 지킬 수 있다면 그것은 과연 정당한 선택인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쓰러져간 수많은 보병들의 죽음 위에서 과연 우리는 건강한 경제를 세울 수 있는 것인가? 이 이야기가 단순한 과거의 사건으로만 들리시나요? 어쩌면 우리는 지금도 그 거대한 사냥터 한복판에서 다음 사냥감이 되지 않기 위해 버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마트의 가격표를, 프랜차이즈 간판을 조금은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했다면 주변 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우리가 똑똑해질수록 그들의 시나리오는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 교묘하게 우리를 속여왔던 금융자본의 민낯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언제나 당신의 지갑 뒤에 숨은